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OBS가 준비한 시사 프로그램 바람이 분다. 정치권의 바람과 민심의 바람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오늘도 네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 경기 북부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 하는데요. 경기 북부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격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고양 특례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수원, 화성, 용인 이렇게 세 군데 특례시를 살펴봤는데 고양 특례시도 또 경기도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경기 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 특례시. 현재 이동환 국민의힘 소속의 그 고양시장이 현재 시정을 이끌고 있는데 어떤 곳인지 좀 유 기자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고양시, 고양 특례시는 이 경기도에 있는 4개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북부에 있습니다. 이 인구로는 106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 대규모 도시인데요.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가 지금 고양시에 있는 일산에 있습니다. 이 역대 선거를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거의 뭐 진보 진영이 압도적으로 차지했었는데 근래 12년 만에 보수 진영에서 처음으로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스코어를 잡아보니까 진보권이 5번 그리고 보수 진영이 4번.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넣어서 봤을 때는 그 정도 스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이 좀 어떤 특색이 있을까? 이 고양시는 크게 3개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사세요.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정도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요즘 이제 개발 지역이 정말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원흥, 지축지구가 있고요. 모필드 아시죠? 거기 그 지금 덕양구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로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 개발 쪽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군과 이 상권들이 좀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뭐 느낌이 딱 오듯이 이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고 의외로 이 실리를 좀 추구하는 지역이라서 이 재건축과 이 교통공약에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이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핵심이죠. 코어 지역이죠. 그만큼 노후화가 됐고요. 이 재건축 선도지구로 이제 지정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이 진보 정부에서 많이 소외됐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과연 이번 지선에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좀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환 현 시장이 이제 또 재선 도전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또 지난번 민선 7기 때 시장을 하셨던 민주당 이재준 전 고양시장도 서력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민주당부터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재준 시장을 포함해서 전 시장을 포함해서 어떤 분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이재준 시장님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원시장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름이 수원시장님하고 네. 동명이인입니다. 예, 예. 네, 전임 시장이셨고요. 이재준 시장이 사실은 고양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현재요? 이번 예, 지방선거에 네, 예, 예. 10명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12명 정도 되거든요. 예. 오히려 이재준 전 시장님이 움직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네. 다른 분들이 먼저 출마 선언을 이영하 전 고양신문 대표가 하셨고요. 그다음에 명재 승이죠. 승. 네, 왜냐하면 명재성. 명재성. 왜냐하면 명재승이라고 그쵸. 닉네임이 있어가지고 행정의 헷갈리실 달인이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후보들이 너무 많은데 크게 제가 예. 부류를 좀 나누자면은 행정 공무원 출신, 행정형 관료형. 그러니까 명재승 지금 도의원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39년 덕양구청장도 하고 서부청장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뭐 엄청나게 세를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평가도 많고 그리고 뭐 행정의 달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또 마케팅이 또 아주 잘 먹히나 봐요. 그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정병춘 이분도 행정 공무원 그렇죠. 40년 공무원을 하셨어요. 세무 공무원 출신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네, 네. 그 40년 공직 경험이 있어서 정책이 지금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치 시의원도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던 분들이 또 이번에 대거 출마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의원을 하셨던 분은 장제환 네. 전 의원님, 그 호남 향후 회장을 하고 있고요. 김성회 의원님의 그 정책 특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또 찐명이라고 예전에 그 얼마 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에도 초대받았다고. 삼성각에서 했던 그 예, 예.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도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찐명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그 민경선 전 도의원은 삼선 도의원 출신이고요. 경기교통공사 그렇죠. 사장하셨던 예. 네네 교통 전문가라고 해서 정책 그러니까 정치 조직가도 있고 정책 전문가도 있고 민주당 10여 명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풍부한데 후보군이 네. 국힘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후보가 많다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이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 좀 유리하다는 반증이겠죠.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는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 이동환 시장이 어쨌든 현역이시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상 아직까지 후보군이 또 다른 후보군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이 지금 고양시라는 지역구가 이제 지난 22대 총선을 보면 4개 지역구 전체가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이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민주당이 우세한 게 맞습니다. 근데 또 이 선거라는 것이 구조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에서 누군가 또 후보가 나온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못한다. 또 이렇게 되면 또 표가 찢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 일단 두고 봐야 되는 거고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동환 시장님 비롯해서 지금 이제 도의원 하셨던 이제 분들의 이름이 또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준환, 광미숙, 김한규 전 도의원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을 쭉 봤을 때 이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나요. 40대 2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이제 전 도의원 아니 전 아니죠. 지금 도의원 분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 밀착형 이런 부분들에서 강세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현직 이동환 시장님의 어떤 시정 평가나 이런 부분도 사실상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나 이런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은 이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 좀 상황이네요. 자신이 없어서 숫자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위기다라는 이제 상황이고요. 조금 더 어떤 지역 밀착형 그리고 현 시장의 그간 했던 정책들을 좀 끊임없이 이어가겠다라는 모토 아래 좀 이제 수성 전략, 지키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 대변님이 또 뭐 파악하신 바가 있나요? 정보가 있으신가요? 혹시 하마평에 오르는 제3의 인물들 국힘에서 아니요, 제3의 인물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그 예. 손 대변인 말씀해주신 어떤 그 후보군이 제가 네.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과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대선이라든지 최근 있었던 선거 표심을 보면 명백히 저희가 어려운 지역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경기도지사처럼 막 하마평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이렇게 많은 하마평이 없다.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이제 어떤 프리미엄을 얹고 국회 보좌관 출신 그리고 이제 이 당협위원장 출신의 우리 당 출신 인사가 시장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장님한테 저희가 약간 많은 걸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현재 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민심이나 구도 자체가 쉽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역사적으로 이 고향 지금은 특례시가 됐죠. 고양시장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시민들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 일산 서구 일산 동구 할 거 없이 야 왜 동탄 분당 수원 신도시 다 집값이 오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약세가 항상 지속되냐. 이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있어요. 이거는 그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의 성향이랑 차이 없이 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려면 실제 집값이 뭐 직접적으로 오르진 않아도 그 집값을 위해서 GTX라든지 이 동네 밀착형으로 어떤 거를 유치하기 위한 액션을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초에 지금 고향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배드타운화되는 성격이 있어서 매 시장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예를 들면 일산 신도시 중에 그 메인 신도시 말고 덕이동이라고 있어요. 덕이동. 네, 덕이동에 보면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이제 약간 그 아파트 촌이 있는데 원래 거기도 여기 들어선다라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이 되게 좀 크게 회자가 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이제 서울이랑 연계돼서 아마 3호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때문에 뭐 파주랑 이렇게 이어갖고 굉장히 그 근방의 아파트 값이 뛴다 하다가 그것도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오를 거다 하다가 결국엔 고향만 안 오르는 현상이 지난 한 20년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프트 터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거를 잘했다면 그래도 현직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프리미엄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잘 매만져주지 못했다면 저는 굉장히 냉철한 평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구도 자체가 어려우니까 좀 그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리한 분석인 것 같네요. 맞아요. 서 대변인님도 지금 여기 쭉 후보들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민주당 후보들. 근데 뭐 이 중에서 또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밖의 인물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동환 시장님이 예. 관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운이 있다. 네네. 예. 사실 이동환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경쟁력을 봤을 때 지금 가장 경쟁력이 높았던 사람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인데요. 이분이 한동훈계였던 분인데 25년도 작년 12월이죠. 당원 정지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받으셨죠. 네, 징계 받으셔서 지금 뭐 최고위원회 다시 내용을 의결하려고 올리고 막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김종혁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장 이동환 시장이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는데요. 네. 이분이 이 관운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환 시장이 지각대장이라고 해요. 지각대장. 어떤 행사장에 늦으세요? 네, 아. 항상 5분 정도 늦게 오셔갖고 느긋하게 이제 행사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하던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본인도 좀 급해지셨나 봐요. 이 지각대장이었던 이동환 시장님의 어떤 시정에서의 행동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좀 일찍 행사장에 참여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 명목으로 해외 출장도 한 27번 정도 나가실 정도로 지역의 시정 일정보다도 어떤 다른 목적이 좀 강했던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 시정 운영 평가의 부정 평가가 지금 절반이 넘은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좀 재밌는 게 권용재 시의원이라고 굉장히 젊은 고양시의 민주당 시의원님이 계신데 이분이 공격수로 나가셔서 지금 이동환 시장님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유튜브 쇼츠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 시정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 그리고 시장이 직접 답변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어떤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모습 이런 내용을 쇼츠로 계속 생산을 내다 보니 이 시민들은 이동환 시장에 대한 평가가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분의 이제 관운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교체를 네. 바라는 눈치가 그런 좀 분위기가 보인다.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12명의 민주당의 후보들이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동환 시장님이 지각대장이다. 또 지역에서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뭐 팩트 체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힘 쪽에서는 이동환 시장님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살짝 얘기를 해주셨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예. 이렇게 뭐 일정마다 늦었다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풍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대변인께서 실제로 그 장소에 참석하신 게 아니라면 이제 지자체장 정도 되면 그런 행실에 대해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동환 시장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네. 사실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해명을 좀 거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그 지자체단체라는 네. 자리가 오해 사기 정말 좋잖아요. 공식 행사도 많고 어쨌든 근데 너무 딱 그렇게 매 행사마다 늦었다 이렇게 좀 프레임을 씌우는 건 그 시장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지금 고양이라는 어떤 그 도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뭐 자족 도시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졌던 거는 어쨌든 킨텍스 때문에 뭐 문화 콘텐츠 관련 이런 마이스 산업을 한국에 이제 대표하는 도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언제적 킨텍스예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이게 되게 좀 이런 걸 벗어나서 그냥 이제 실리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하철역을 신설한다. 근데 덕이동에 바로 깔아서 파주와 연결을 해서 고양시의 집값을 띄우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고양시의 시장은 막 진짜 피켓 시위라도 해야 되거든요. 뭐 여의도라든지 어디 가서 왜 이 지하철역 신설해달라 이런 식으로 쇼맨십이라도 보여야지 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그 스트레스가 많은 고양 시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줄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그 이동환 시장님이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고생도 해야 되고 피켓 시위라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요. 예, 그리고 뭐 동별 이렇게 뭐 다 만나면서 이렇게 사실은 정말 이렇게 밑바닥에서 그런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런 얘기는 사실
많이 듣진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좀 케어를 잘 하신다는 얘기는. 그래서 구석구석 다니시는 스타일은 네, 아니신가 네. 보죠. 예. 왜냐면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좀 밀착형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고 어찌됐든 조금 그 중앙 정치에서 경험도 있으시고 그 당협위원장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조금 정치인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행정을 하셨다는 그런 인상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별로 플러스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현직 시장, 군수, 도지사 네.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직이 있으면 대부분 잘 도전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이게 후보들이 지금 12명인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아. 이렇게 많다는 거는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다. 이 인식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손 대변인께서 조국 혁신당하고 분열이 되면 또 해볼만 하겠다라고 구도상 국힘 예. 구도상 예. 그렇죠. 그거는 기계적인 구도예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세력으로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비율로 들어가 보면은 전혀 뭐 변수가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동환 시장님은 저도 중앙당에 있을 때 많이 뵀어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진짜 현직이면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누려야 되는데 객관적인 팩트가 아까 우리 서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해외 외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해외 출장이 외유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외 출장이 많은데 그게 33회예요. 아까 33회보다 적게 말씀하셨는데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고향시장이 아니라 고향시 해외 무슨 파견 특파원이냐 이런 네.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손 대변인님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자신 없어서 말씀 못 드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억을 해요. 57%가 넘어요. 잘 못하고 있다. 근데 그게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0%가 넘어요. 그 정도로 현직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캐치프레이즈를 슬로건을 낼 때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슬로건을 내잖아요. 네. 그게 자족도시예요. 고양시가 없는 게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 질문도 준비가 돼 있던데 네. 고양시가 특례시인데 시의 사이즈로 보면은 엄청나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하나가 번듯하게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타운 말씀하셨듯이 무슨 잠만 자러 가는 도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도 하고 뭐 일자리가 생겨야 자족도시가 되고 문화도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덕양구라든가 이런 데는 또 이게 신도시로 그러니까 집값과 관련해서 처음에 일산과 그다음에 성남 분당과 같이 집값이 똑같이 했는데 형제지간에도 누구는 일산에다 집을 샀고 누구는 분당에다 분당에다 집을 사고. 샀는데 천지차이죠 지금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분당은 천당 위의 분당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일산은 진짜 그야말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에 대한 굉장히 불만도 많고 그리고 교통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해서 예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을 못 치워서 시장에 떨어진 분도 계세요. 강현석 전 시장님. 그래서 폭설 때문에 눈 안 치워서 그래서 고양시 공무원들은 눈만 내리면 초긴장이에요. 눈 안 치웠다가는 또 낙선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근데 떨어진 당사자와 당으로서는 굉장히 그게 억울하죠. 아픔이죠. 네. 그 정도로 교통 문제, 집값, 일자리 이게 가장 쟁점인 것 같아요. 국힘 입장에서는 수성을 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이대로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지역의 민심들이라든지 네.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용을 해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얘기가 다 나왔듯이 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분들은 결국 우리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좀 살기 나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시 자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이어서 그렇지 사실상 그럼 국회의원은 어느 당이냐라고 따져보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라고 얘기해보면 또 할 말이 또 거기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를 정말 탈바꿈시켜주지 못했던 그 과오를 이 불만적인 수치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 불만적인 수치를 민주당이 그 고스란히 얻어먹냐? 얻어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후보가 한 10몇 명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누구 하나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다 뭐 5% 6% 그때 다 이제 머물러 있어요.
후보가 원하는 사람 없다는 게 40% 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어. 그러니까 민주당도 잘한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고향 시민분들은 앞서 말씀 주셨던 부동산 문제, 집값 안 오른다. 그다음에 일자리 없다. 자족 도시가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너네들 뺏지 달고 너네들 지금 시장하면서 뭐 했냐? 우리한테 뭐 지금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걸 뭘 했냐라는 그냥 그 회초리거든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 진보 예.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효용성을 느끼는 그런 효용감을 느끼는 정책들이 지금 고양시에 전혀 없기 때문인 거죠. 이 경제 자유구역 이거 유치하고 하는 건요. 네. 시장 혼자 합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면요, 글쎄요, 앞으로 얼마나 이제 결국은 효용감 느끼는 정책들을 주민 밀착형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잘 고안해서 내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물론 고양시만의 문제와 그거 지지율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전체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하향 곡선을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들, 뭐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집값을 못 잡는 문제, 대출 묶여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문제, 그리고 환율이 지금 오늘 1,480원까지 갔어요. 근데 국무회의에선 전혀 환율에 대한 얘기 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게 결국 일자리, 그다음에 이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 맞물려 있는 얘기거든요. 물가 수치 보셨죠? 지금 천정부지로 지금 닭고기, 지금 뭐 소고 돼지고기 다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고양시 얘기입니다. 아,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 물가를 못 잡는 것들이 효용성 느끼는 그런 정책들이 하향 곡선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방선거에도. 예, 예. 저는 이 선대본, 예. 이동환 시장님이 예.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 5번 도전해서 시장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동환 시장을 뽑았던 고양시의 주민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4년 전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장에 늦게 나타나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대답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에서 뭐 해외 출장 33번이라고 하셨는데요. 원래는 해외 출장을 33번 언급을 했더니 이동환 시장이 직접 나 27번 나갔다 왔어라고 답을 하신 거거든요. 시의회에서요? 네, 맞습니다. 어. 33번하고 27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만큼 해외를 많이 다녀왔는데 그 정도의 답변밖에 내놓지 못하는 현 시장님의 태도에 고향 주민들은 이제 실망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후보들을 찾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혁 최고위원 이제 당원권 정지니까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만한 후보가 없는 상태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러면 이동환 시장이 국민의힘에 공천받아 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민주당에서 다시 탈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12명의 후보님들이 정책 가지고 이야기하실 거고 여기서 당원표를 통해 경선을 통과한 분이 아마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인물이 없다고는 하시는데 이재준 전 시장님에 대한 어떤 그림도 있습니다. 예, 전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이동환 시장이 5번 도전 끝에 우리가 좀 민주당에서 뺏겼긴 하지만 이재준 시장을 다시금 고향 시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도 있으시고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양시 후보가 많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경선이 치열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선이 치열해지면 결과적으로 본선에 나가는 사람 몸에는 상처가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저도 안 그래도 좀 궁금해서 지금 언급되시는 분들을 좀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요. 일단 명재성 그 도의원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고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지냈고 어떻게 보면은 고양 3구에 있어서 이제 덕양하고 일산 서구청장을 지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더구나 이분이 그 공무원 생활 지냈던 게 전 최성 시장, 그러니까 재선 5,6기. 그쵸, 5,6기 두 번을 지냈던 최성 시장이랑 같이 손발을 맞췄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병춘 이 그 정책위 의장, 부의장, 그분도 사실은 세무공무원 출신이고 국세청 차장까지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정청래 대표 특별보좌진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청심이라고 또 불릴 수도 있는 거죠. 아울러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듯이 이재준 시장도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잠깐 했었거든요. 시장님 이제 사실 이제 지선이 다가왔으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2월달 일단 되면은 좀 이제 움직여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잠잠하신데. 네. 근데
언뜻 뭐 저희가 뉘앙스만 들어도 알잖아요. 사실 이제 시장 선거 나오겠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재준 시장도 사실 시장 이전에 도의원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관계가 돈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리틀 이재명 이런 소리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심과 청심 뭐 그리고 그 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부딪히게 되면은 약간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 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경선은 치열하게, 선거는 원팀으로. 네, 경선은 정말 치열해요. 왜냐하면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딱 경선이 끝나면 원팀으로 바로 선언하고 바로 돕고 그래요. 물론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감정이 남아있죠. 상처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소인배고요. 큰 정치합니다. 그리고 그 명심과 청심 이거는 그야말로 늘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엊그제 그 청와대에서 만찬할 때 안명이냐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고 더군다나 물론 지역에서는 다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하고 친한 사람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이재명 정신과 철학을 이렇게 고수하고자 그렇죠. 철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마케팅을 할 것이고 엄연하게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예요. 그야말로 이재명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 다 내가 리틀 이재명이다, 순한말 이재명이다, 뭐 행정의 달인 거기 이재명 파리를 하면서 행정의 달인이다 하면은 여론조사가 달리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이렇게 그 존재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역하고 했을 때 아직 이렇게 출마 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 여론조사가 유의미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현역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고향의 민주당 후보님들이 도의원이나 시의원 출신들이신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재정 자립도가 31개 경기도 시군 내에서 16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체 수입만으로는 이 시를 운영하는 재정이 3분의 1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의원들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자립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전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밀착형 지방의회 출신 분들이 시장으로 도전을 하시는 게 맞고 그분들이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주 재미있는 경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뭐 서로 경선에서 상처를 주고 뭐 이런 내용보다는 정책으로 좀 대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짧게. 네. 오히려 이거는 이 고양시 선거도 중요하지만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되게 말조심을 하셔야 될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2등 시민, 아류 시민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고양 시민들이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막 2등 시민 왜냐면 이분들이 예전에 그 일기 신도시 있을 때 압구정 살다가 막 어떤 가구는 분당으로 가고 어떤 가구는 고향으로 갔는데 집값이 나중에 대형 평수 기준으로 20억 넘게 차이 나갔고 평생 두통을 앓고 사시는 분들이 고향에 많기 때문에 2등, 아류 이런 거 하면은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간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또 명청 갈등 없다는 건 그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부산의 그 유동철 시당위원장 가지고 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실질적으로 명청 갈등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많을 경우에 경선에서 정말 여러 가지 터져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 이낙연,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 그 경선에서 터져 나온 게 대장동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모든 이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의 보좌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경선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저는 터져 나올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시장 얘기는 좀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이제 고양시 판세, 고양시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몇 대 몇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숫자로 가족 오락관처럼. 네. 7대3. 7대3 민주당이 우세하다. 네. 네. 당연히 민주당 우세하죠. 예. 네. 아까 왜냐하면 예. 그 이유를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이동환 지금 현 시장님이
못해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그 덕양부에 살았어요. 오. 살았고 또 지금 제가 K정책금융연구소의 수석 부소장인데 저희 연구소가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러 가기 때문에 창릉천을 바라보면서 늘 거기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그 공기를 잘 알아요.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향 분일 때부터 썼던 그 청사를 지금 특례시잖아요. 100만이 넘는 특례시인데 그 청사 옮기겠다. 이것도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죠. 청사 이전 문제 오랫동안 지속됐었죠. 엄청, 예, 예. 그러면 시장 당선되자마자 그 문제는 해결했어야죠. 그러니까 많은 거 원치 않아요. 아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있는데 그 왜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단체장과 같이 손을 잡고 정치를 큰 틀에서 정치를 하지만 시장의 행정가로서 할 역할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하는데 시장이 너무 해야 될 그런 역할조차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 자유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정을 아직까지 못했으면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못했으면 그야말로 빵점짜리죠.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네, 7대3 민주당이 우세하다. 네. 손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 6대4 보겠습니다. 네. 예. 누가 6이에요? 민주당이 좀 세죠 지금은. 예, 분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 인정. 써보세요. 예. 손 대변인은 저는 57.4대 42.6.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냥. 저희 소수점 왜냐면- 자르고. 예. 왜냐하면 아무리 그 이동환 현 시장이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보수를 지지하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30%에서 40% 정도는 기본적으로 양대 정당을 지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린 드린 거는 우리가 경선을 이겨서 민주당 후보가 되신 분도 마음 놓지 마시고 국민의힘의 탈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높은 득표로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네, 맞아요.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네, 문 대변인은 몇 대 몇 보세요? 네, 저도 그 OBS가 어쨌든 지역 정가의 민심을 굉장히 균형 있게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로 6대4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같으세요? 손 같습니다. 대변인하고? 손 대변인. 네. 예. 제가 너무 나갔나요? 알겠습니다. 고양시장 선거도 이제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저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두천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박형덕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해 보이는 지역이 바로 동두천인데요. 박형덕 시장은 어떤 분이고 또 국민의힘 지역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번엔 국민의힘 손수조 대변인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출마했다고 먼저 이렇게 발언권 주시나요? 제가 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동두천. 네. 네. 동두천과 연천이 또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 우파 쪽 진영의 이제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수 지역은 또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원사이드적으로 보수 지역이라기보다는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두천에서는 현재 박형덕 현 시장님께서 재선을 노리고 있으시고요. 우리 박형덕 시장님께서 약간 조금 이제 시원하세요, 머리가. 그래서 아, 예, 맞습니다. 시원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늘 하시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하시던데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뭐 교육특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GTX 신호선 연장 확정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굵직굵직하게 하시면서 기존에 내가 냈던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후기에도. 네, 그래서 이제 중단 없는 어떤 정책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호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다른 후보군도 계시고 민주당에서도 후보군이 계시지만 지금으로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형덕 시장님의 어떤 지지력이 공고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문 대변인님은 또 알아보신 바가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박형덕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파악한 것은 사실 이제 동두천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됐죠. 고령화 이미 진행이 됐고 네. 더 되고 있어요, 심지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인구도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배드타운이 고향과 비교는 안 될 정도의 배드타운이 동두천이거든요. 배드타운 소멸적 아닌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인구가 네. 그 고령화도 고령하지만 인구가 실제로 굉장히 작습니다. 동두천이. 아마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하고 옛날에 미군 부대 때문에 이름이 알려져서 그렇지
인구가 거의 막 10만도 안 되는. 예. 떨어졌죠. 8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저도 이걸 확인하면서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인구가 빠졌구나. 네. 물론 뭐 최근에 양주 신도시 이런 데서 조금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선거 공학적으로는 이제 이 박형돈 시장이 굉장히 잘 다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진다는 게 예를 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막걸리 같이 한잔 한다든지 시장이긴 하지만 정말로 디테일하게 그 집안이나 지역에 대한 이런 안건을 챙기는 이런 스타일의 시정을 하셨다. 다만 이제 동두천시 같은 경우 이제 저번 대선이라든지 보면은 점점 이제 해볼 만한 지역에서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경기도의 민심 자체가 조금 저희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다만 동두천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현직 김성원 의원이 어쨌든 그 내리 3선을 했고 어쨌든 이 김성원 의원과 이 박형돈 시장이 좀 그래도 궤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지역에서 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 박형돈 시장이 계속 해야지 뭐 김성원 의원도 뭐 4선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런 조금 이런 민심이 저는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박형덕 시장이나 아니면 그 김성원 의원 쪽에서 나름 그걸 좀 잘 다졌다 표밭을. 그래서 아무리 조금 그 예전 대선이나 이런 데서 득표차가 점점 줄고 있어도 아직은 우리가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지선 다 거의 박빙이나 졌을 때도 그 실제 본인이 이겼을 때는 좀 큰 차이로 이겼거든요. 저번 그 총선 데이터까지 보면은.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만약 조금 유효하다면 박형덕 시장도 유사하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박형덕 시장이 실제로 시의원도 했지만 그 가문이 다 이 동두천에서 오래 살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지역 전문가, 동두천 전문가, 이런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강력한 후보다. 현직이기도 하지만 동두천 시장의 또 재선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유효한 역량과 또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없나요? 그럼 혹시 박형덕 시장을 좀 이렇게 도전장을 던지는 팀에서 지금 지역 정가에서는 이제 뭐 홍서구 전 도의원님이나 또 이제 많이 우리 국민의힘 쪽에 원래 있었던 정계숙 시의원이 있었는데 민주당으로 가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정계숙 시의원이 민주당 후보군으로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은 현직에 지금 많이 조금 힘이 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 박형덕 시장님이 지금 아까 문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지역 기반이 발목이 될 것 같아요. 한계, 그 시장님의 한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분이 시의원, 도의원, 시장이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지역 민심을 다져온 것은 맞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동두천의 국가산업단지 미분양률이 지금 97.4%예요. 이것은 이 박형덕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고요. 이거는 저는 시정의 실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생겼다는 것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과 경기도와 이 박형덕 시장이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정부 방향하고 동두천시하고 엇박자가 난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산단이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됐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정권 바꿔서 이제 시정 교체해야죠. 시정 교체해서 정말 중앙과 경기도와 함께 이 동두천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야지 이 국가산단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박형덕 시장을 꺾을 만한 그럼 민주당에서의 후보군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정계숙 시의원 얘기했잖아요. 네. 저쪽 당에서 왜 민주당으로 이 보수세가 강한데 왜 민주당으로 왔을까? 그게 참 후보군은 맞군요. 그러니까. 네, 의아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셨더라고요. 네. 오셨고 사실은 동두천을 보면 좀 보수세가 강한데 네. 거기에는 김성원 의원님보다 먼저 민주당 의원님이 계세요. 정성호 의원님. 네. 동두천, 연천, 양주.
오선 의원이시잖아요. 정성호 의원. 정성호. 그렇죠. 네, 예.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 법무부 예, 장관. 예, 예. 네, 그분이 굉장히 터줏대감처럼 굉장히 사랑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네, 그분이 계시고 동두천 시장 선거도 제가 한번 이번에 살펴봤거든요. 근데 9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5번을 국힘에서 먹었어요. 진영에서. 네, 네. 4번을 그러면 어느 당에서 먹었냐? 민주당에서 먹은 거예요. 오. 네. 물론 무소속으로 2번 하고 이렇게 뭐 다시 민주당으로 왔는데 저쪽에 이제 박형덕 시장이 있다면 이름도 비슷해요. 여기는 최용덕 시장이 최용덕 예, 예. 전 시장이 전 전 시장이죠. 시장이죠. 그러니까 두 그렇죠. 분이 10% 차이로 당락을 엎치락뒤치락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럴 경우에는 다시 리턴 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용덕 시장이 다시 왜 안 나오실까 봤더니 선거법 위반이 돼서 맞아요. 피선거권 박탈이 됐더라고요. 정권 되셨나요? 안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남병근 경찰 고위 출신인데 이분은 사실은 동두천 양주 연천 을의 지역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 선거에도 나왔다 떨어졌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한 번은 경선에서 떨어졌고 한 번은 공천을 받았는데 본선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동두천에서 굉장히 얼굴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위원장이면 원래 지방선거 때 자기 지방선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접 이제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이게 정가가 술렁술렁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한 기류가 흐르고 있군요. 네네네. 예, 예. 그렇죠. 그래- 그래서 최근에 그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동두천 시장 하겠다. 네네. 그 그래서 출마 선언까지 낙선하면 자기 정계 은퇴하겠다. 그쵸, 그쵸. 배수의 진을 치고 그 그쵸. 정도로 이제 하는데 과연 이제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민심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남병근 네. 그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후보는 이인규 도의원이 계시더라고요. 이인규 도의원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박태희 네, 비서관님. 네, 박태희 네네네. 맞아요. 아 역시 손수저 대변인 네, 지역에 올해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아니, 예, 근데 예. 손수저 대변인 네. 시장 안 나오세요? 원하시면 뭐. 아니 제가 물어본 아니 거는 저희가 지금 이 후보군을 하나 빼놓고 얘기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내심 네. 말씀. 아니, 제가 제가 아무도 제 이름을 얘기 안 하시네요. 마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띄워드려야죠. 아니 진짜로 그 박태희 이제 비서관님이 이제 정성호 우리 법무장관의 네. 비서관 오래 하셨던 분으로 그렇죠. 알고 있고 네. 이제 사실상 민주당 후보군들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예. 사실상 민주당 후보군들이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형덕 시장님이 현역이시고 워낙 김성원 국회의원과 오랜 인연으로 친하신 분이에요. 옛날 어릴 때 김성원 의원님 어릴 때 아기일 때 뭐 없고 학교도 보내줬다 뭐 이런 네. 얘기가 풍문으로 들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손수저 네. 대변인이 왜 안 나가시냐 그 네.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도 이렇게 젊은 그 후보를 원하는 그런 세대 바람이 교체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지역 정가에서는 결국은 남병근 위원장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출마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인지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략 박태희 의원하고의 싸움이 되지 두 않을까라는. 사람이 네네. 이강으로 일단 굳혀질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경선에서. 현재는 붙여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현재는 가장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아까 동두천 잠깐 얘기하셨지만 인구도 점점 줄고 있고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고 또 가장 또 이슈가 미군이 경기 남부인 평택으로 가면서 도시가 더 축소되고 지역 경제가 점점 더 활력을 잃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도 동두천 표심은 이런 부분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그럼 좀 어떤 시장이 박형덕 시장 물론 계시지만 또 다른 시장이 나온다면 좀 동두천을 좀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거든요. 예. 동두천 연천 지역은 접경 지역인데도 그렇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굉장히 안 된 지역입니다. 희생만 강요받았죠. 네, 희생만 강요받고 제대로 된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 이제 주민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이 미군이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네.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이라는 부분 굉장히 저희가 관철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이전하면서 있는 그 미군 부지에 대한 그런 개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시장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많이 내세우지만 사실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성훈 국회의원과 공조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 경기 북부 지역에 희생에 따르는 그만큼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연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조금 차원의 그런 부분도 지급이 또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두천 연천 지역에 그 이때까지 안보를 지켜왔던 지역으로서의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동두천은 이름은 수도권인데 오히려 더 역차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철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김성원 국회의원과 공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시장이 정말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돼야 된다. 그렇죠. 네. 문 대변인님도 뭐 같은 생각이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로 이제 동두천 쪽을 한번 직접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동두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낯설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서 펼쳐진 어떤 그 모습이란 것이 정말로 시골 우리가 봤을 때 다 너무 옛날 그런 어떤 형태의 업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흥주점도 약간 캬바레 같은 그런 느낌. 시간이 멈춰진 네. 그런.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배드타운 하는 이 지역 간의 격차 불균형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그때 깨달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삼선 의원으로서 뭐 건설사랑 본인 페북에 보면 이 경기 북부 개발에 대한 제안서를 이제 제출했다. 그래서 그 4대 건설사 이제 임원이랑 같이 그런 거를 페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 특별한 보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대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민간 기업이 들어오려면 사실 동두천 같은 데는 선도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스크를 없애줘야 됩니다. 가령 이 미군 훈련장이 좀 큽니까? 막 엄청난 그런 부지의 이 규모를 자랑하는데 거기서는 뭐 50년에서 70년 사실상 그 공여에 준하는 이런 차원의 어떤 임대를 해줘야 되고 그 이율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정말로 확 낮춰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동두천은 또 이게 그 소유지가 동두천 시로 돼 있어요. 국유지긴 한데 시에 귀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동두천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물론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합을 맞춰야 되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이걸 국토부나 경기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랑 연계해서 뭐 하다못해 중앙정부까지 자기가 영업사원이라 생각하고 이런 경기 북부 개발에 대한 어떤 동력을 가져가야지 그래도 막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동두천을 잘 알기도 알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연천이나 동두천 다 어찌됐든 지역에 뿌리를 내린 어떤 지역 정치인들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좀 올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민간 이 융복합 프로젝트를 해 봄직하셨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체를 하려면 정말로 저는 오히려 동두천이나 연천 지역에는 젊은 후보 정말 패기 있는 뭐 가령 뭐 계신 분이요? 제일 좋은 케이스는 진짜 손수조 대변인처럼 오베스 올해- 덕을 많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도 오래 하셨고 중앙당에 이렇게 오래 활동하신 분이 오면 좋지만 또 뭐 누구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일말의 좀 변화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시장 이 박형돈 시장의 평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우세나 또는 그분이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힘에서는 조금 자신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탈환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박빙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어떤 시장이 좀 지난 대선 때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줬어요. 동두천이. 동두천 시민분들, 네, 유권자분들이. 네. 그랬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표심이 과연
이 수성을 하실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손수조 대변인이 진짜 출마하면 다음 주부터 패널로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만큼 저는 여기 박형덕 우리 예, 현 현 시장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구수해서 막걸리 한 잔 나누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분이 이 미군 기지 떠난데 뭐 이 지역 경제 이런 그다음에 첨단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왕성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네.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거는 그만큼 이 지역 경제, 인구 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동두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 지역 경제를 살려낼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동두천보다 더 위에 있는 또 지역이 있어요. 연천이거든요. 네. 연천 얘기를 또 해볼 텐데요. 연천도 역시 국민의힘 소속의 김덕현 군수가 지금 현재 그 군수로 재직하고 계신데 또 재선 도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에서도 또 이 지역을 뭐 이렇게 쉽게 바라보지만은 못할 지역인 것 같은데 여야 진영에서 어떤 후보들이 좀 도전장을 내밀고 있을까요? 이번엔 뭐 임 부의장님. 사실은 연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민주당이 먹지를 못했던 데예요. 아 네. 그런 거요? 역대 연천- 선거에서? 네, 역대 예.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서 압도적으로 그동안 보수세가 컸군요. 예. 보수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은 졌단 말이에요. 가평도 졌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선 때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 11% 정도밖에 차이가 그때 안 났어요. 근데 2024년 대선 때는 네. 더 좁혀졌어요. 6% 차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유상호 전 경기도의원이 계시고 지난 선거 때도 나오려고 했다가 떨어지셨죠 네. 경선에서. 네네네. 유상호 전 도의원이 계시고 박충식, 조봉안 이런 분들이 전 연천 군의원인데 이런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센 도전이 예상이 되는데 연천 그래도 뭐 수성 자신 있으신 거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이게 이 지역이 사실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현직에 있으신 분들을 가장 1순위로 뽑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덕현 현재 이 군수님이 유력하다고 보고 그 외로는 이제 예전에 그 시의원, 의정부 시의원 하셨던 김정겸, 네, 김정겸 이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프로필상 신선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좀 연천 군수라고 하기에는 뭐 박사 학위도 있으시고 뭐 도시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일가견이 있다고 이렇게 네. 어떤 좀 세일즈가 가능한 이런 후보가 있으셔서 아마 이 두 분 정도가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잖아요. 이 연천군 정도의 어떤 그 지방 공천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뭐 당협위원장 또 당협위원장이 저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직 그 군수님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좀 제가 연천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전 군의원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익숙한 이름이 유상호 저기 전 경기도 의원님도 계시지만 일전에 먼저 선거에 나가서 참패를 했던 왕규식 전 연천 군의원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조봉환 전 의원도 있고 뭐 윤재후 현직도 있어요. 현직 군의원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사실상 얘가 보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나오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현직으로 계신 연천 군수분이 연천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좀 뒷조사를 해봤죠. 해보니까 이분이 연천군 군청 공무원으로 39년을 근무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러면 도의원이나 아니면 군의원을 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2018년도에 도의원에 선거를 나갔었는데 아쉽게 좀 낙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회 경험은 없지만 군에 있는 모든 이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렇게 그게 굉장히 강점으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김덕현 군수님 엄청 부지런하신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5명만 모여도 뭐 다 간다. 그리고 뭐 동두천 연천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이제 필요한 민원이 있으면 이제 가시는 분이고 이 연천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굉장히 보물 같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2대 총선 때 이제 게리맨더링이 굉장히 그때 핫 이슈였어요. 그렇죠. 연천이 포천으로 다시 넘어간다. 이제 왜냐하면 동두천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의 동두천 연천만으로는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양주가 들어오게 됐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양주가 더 많이 들어오고 연천이 포천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연천은 그대로 두고 양주 일부 조금만 가져오느냐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 당시 연천을 안 뺏기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 했었죠. 예, 그만큼 귀중한 이제 지역인데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요거 잘한 건 있어요. 연천의 접경 지역으로서 희생만 강요당했던 그 아픈 마음을 조금 달래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천에 직접 가보시면 아마 보조금이 1인당 뭐 10만 원, 20만 원 수준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인천 기본소득 아닌가요? 예, 기본소득으로 지금 나오는지 그 명목은 사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선거 때도 직접 가셨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표차가 또 줄어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줄어들었거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들도 선거를 할 때 동두천에서는 지지만 연천 덕분에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할 정도로 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연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실질적인 발로서의 일을 이제 김덕현 군수께서 굉장히 잘해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김덕현 군수 재임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현충원,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착공 들어갔고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도 이제 어느 정도 맞습니다. 틀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김덕현 의원 쪽으로, 김덕현 군수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남병근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도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표밭을 간 것은 남병근 위원장이신데 남병근 위원장께서 지금 시장 출마했다가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또 시장 출마했다가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행보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선거마다 다 나오시죠. 예, 선거마다 지금 다 나오시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돼버려가지고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진전성 부분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그 이 부회장님 말씀대로 표 차이가 근데 점점 줄고 있어요. 격차가.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동두천, 연천, 양주를 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로만 묶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막 원래는 두 자릿수 이상 났다가 최근에 그 대선에서는 이제 한 자릿수로 줄고 이걸 다 0.41%포인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인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기 현직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군수나 시장님들이 이걸 되게 민감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평가할 때는 동두천이 그래도 뭐 보수가 우세다 이런 말을 하지만 굉장히 지금 동두천 시장을 준비하시는 후보군 또는 현직 시장은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모른다라는 생각도 일각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두천 이 전체 지역을 다 묶어서 보수가 무조건 이기고 강하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안 맞는 분석일 수도 있거든요. 전 연천 다 합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손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이제 그야말로 강세인 지역인 건 맞고요. 예. 후자죠. 그렇죠. 그 외의 지역은 이 좀 분석이를 해보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 이 차이가. 그래서 이번 지선 때 뭐 최근 한 3, 4년간의 아니면 한 2, 3년간의 민심이 이번 선거 지방선거 이제 투표를 좌지우지할 건데 녹록하지 않다. 예, 그런 전반적인 상황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최근에 국방부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는를 발표하면서 여청구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 지방선거 앞두고 좀 민심을 좀 이렇게 달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여기 첨부해서 지금 보면 연천군의 그 군사 접경 지역 북한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28사단이 지금 해체가 됐어요. 그로 인한 또 지역 경제에 대한 타격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거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북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분도 얘기가 나왔을 때도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게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가 너무 약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 북부 쪽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엮이면서 또 피해는 규제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북부청이라든가 이런 걸 기관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북부 지역에 특히 연천, 동두천 이런 쪽에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후보 시절에 제일 먼저 갔던 거고 공약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발표를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정말 특별한 희생이 있었는데 국가 안보는 국민들이 다 누렸는데 그렇죠. 그 규제 때문에 실은 자기 땅 제대로 개발도 못하고 또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강부약 강자는 누르고 약자는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보상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이 연천 지난 대선 때 이렇게 연천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줬던 것 같고 이번 선거도 그런 공약을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다. 네네. 지방선거까지. 네,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야말로 여기는 인구 감소 정도가 아니에요. 소멸. 네, 인구 거의 절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가평이라든가 뭐 이런데 다 강화 이런 옹진 이런데 다 가서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선거를 조금 기대해볼 만한 거는 이 북부 출신 장관님 두 분이 계세요. 아까 정성호 의원님은 당연하고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가평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 지방선거 때는 어쨌든 중앙당에서 전체적인 정책 틀을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개발할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해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짧게 얘기해 주시죠. 연천 국민들의 그런 갈증을 달래줄 수 있는 정책 민선 9기에도 나와야 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28사단이 해체되면서 네. 이제 연천 같은 경우는 군 부대 의존하는 그 상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호구역이 이제 해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지금 이제 뭐 연천 이제 가보면은 그 빠진 곳에 대한 또 상권이 굉장히 죽어가지고 IMF 때보다 힘들다 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전고급이라든지 뭐 신서면 이런 쪽은 특히나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뭐가 좋을까요? 국가 차원의 어떤 뭐 데이터 센터 아니면 뭐 스마트 농업 단지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좀 굵직한들이 좀 그 빈자리에 채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워낙 연천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또 관광으로도 굉장히 또 많이 이제 아름다운 곳인데 이런 부분에 관광 산업도 굉장히 좀 많이 활기가 넘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럼 동두천 연천 판세를 한번 이번에도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서 대변인님 네.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아니, 네. 지금 민주당의 지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좀 그 말씀을 해주셔갖고, 네, 열악한 원외 지역에서도 민주당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후보님들을 위해서 6대4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6. 아니요, 아, 민주당이 민주당이 6이죠. 아, 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힘들고 위기지만 그래도 저는 김성환 국회의원을 믿으며 네 국회의원과 손발을 잘 맞춰줄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7대3으로 이길 것이라고 보고요. 연천 같은 경우는 10대0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아 완승. 알겠습니다. 연천 만세라고 외칠 뻔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포천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천시 역시 뭐 다른 지역과 상황은 비슷해 보입니다. 수십 년간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해온 지역인데 포천시 뭐 유은총 기자 예. 다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포천시는 뭐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세가 좀 강세 지역입니다. 최근 이제 도심 중심이 옮겨지면서 이제 박빙의 승부처로 좀 바뀌고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 민선 7기 때는 민주당 소속의 네. 시장이 있었고요. 지금은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다시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지역을 좀 살펴보니까 이 농촌 지역과 이제 개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남부 쪽으로 갈수록 소름이나 선단동이나 이 포천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이 많고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하거든요. 이 반대로 이제 북부 쪽은 이제 뭐 군생활을 좀 그쪽 북쪽에서 하셨던 분이라면은 충분히 아실 텐데 영중면이나 관인면 그리고 이동면 주로 군부대가 많고 훈련장이 많은 곳에는 이제 고령 인구가 좀 비중이 높고 이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보이고 또 충성심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포천 되게 재밌는 게 2022년도 민석 8기 선거 당시에 이 박윤국 그 당시 현 시장하고 이제 배경현 지금 현 시장하고 붙었을 때 표 차이가 3,000표 차이밖에 나지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115표가 나왔는데요. 퍼센티지로 보면 4.68%포인트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이 시장직을 가져갔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것이고요. 여기도 뭐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의 잘생긴 의원으로 불리는 김용태 의원이 당선이 돼서 예, 포천시에서 이렇게 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민주당과 치열한 젖전을 벌이면서 승리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도시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가 좀 약간 정책적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7호선 연장, 그러니까 옥정 포천 선하고 그리고 또 GTX 노선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포천 역시 이제 접경지라고 봐야죠.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군사격장과 군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보호구역 어떻게 좀 우리 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포천시장님이 백영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재선 출마를 아마 선언하겠죠. 손수조 대변인이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포천 같은 지역구에서도 현 백영현 후보 이제 시장님의 이제 그런 평판이 뭐 안정적인 예,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용태 이제 국회의원이 굉장히 젊은 에너지로서 또 지역구를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 시장님의 어떤 그런 이제 힘을 몰아주는 그런 에너지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서 우리 또 이제 앵커께서 말씀 주셨듯이 포천이라는 지역이 무조건 또 보수에게 유리한 지역은 또 아니고 힘든 지역일 수도 있어요. 3,000표의 지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지난 이제 백영현 시장님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는 3,000표 국민의힘이 이기고 그 뒤로 이제 김용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민주당이 또 3,000표를 또 이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0표를 잡아라 지금 이렇게 되는 지역이 포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용태 국회의원 이제 출마할 때 또 제가 옆 지역구니까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정말 힘들게 밤에 이겼어요. 예, 투표를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포천에서는 지고 어떻게 보면 가평에서 이겨서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천이라는 지역이 저희에게 막 마냥 유리한 지역구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서울, 뭐 포천, 선단동 이쪽이 이제 젊은층이 많고 유권자분들의 50% 이상 절반 이상이 또 모여 있는 이 지역구니까 이 지역구를 어떻게 잡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좀 나오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지금 뚜렷하게 그렇게 좀 드러나는 분은 없는 것 같고 현재 백영현 시장님이 중심으로 좀 잡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탈환해야 될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네, 회장님, 네. 예. 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포천은? 포천은 해볼만 하죠. 네, 왜냐하면 지난 그 김용태 국회의원이 당선됐지만 사실은 포천에서는 민주당이 이긴 거잖아요. 연천이 효자라는 거잖아요. 가평. 가평. 예, 예. 네, 포천 가평이니까. 네. 포천은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과거에 과거에 예. 예, 이철우 의원님이 계셨죠. 예. 그랬던 지역이고 실제 이 포천에서는 우리 박연국 우리 그 전 시장님, 전 전 시장님 예, 예. 이기 때문에 인지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출마를 딱 한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일단 활동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고 있으면서 관건이 박윤국 전 시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변수가 될 수 있겠고. 네네.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 시장 백영현 시장관 다시 또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다른 후보들은 여기도 역시나 요즘은 지역에서 이렇게 시의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굴도 많이 알려졌고 실제
주민들과 소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연재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님이 계시고 또 손세화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포천시장으로 거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서 대변인님 지금 이렇게 네네. 후보들 쭉 얘기해 주셨는데 포천 같은 경우는 미군 사격장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 배경현 포천시장님이 공무원 출신이세요. 그래갖고 그 소통의 방식이 인해장막이라고 하죠.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오늘 현직 시장님들 분석을 많이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되는 사안까지 공무원들한테 좀 맡겨버리는 공무원 조직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시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 정계에서는 이 공무원들 너무나 지금 믿고 맡기는 부분과 또 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님에 대한 비토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포천의 지역 이슈들을 공무원 조직 안에서는 아무래도 지키거나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깨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박용국 지역위원장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손세화 전 의장님이 시연 출신이신데요. 이분도 굉장히 젊은 여성이 차세대 리더로서 지금 시장 도전을 하고 계시고요. 네, 출마에 대한 그 명확한 표시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손세아 의장의 어떤 세대 교체 바람도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지역 정가를 또 살펴보다 보니 실제 후보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손세화 지금 의원하고도 제가 시의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실제로 손세화 시의원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재창 부의장도 뭐 지금 마음을 굳히고 기회가 된다면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히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박윤국 전 포천시장 관련해서 이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좀 갈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후보로 나서신 분들 사이에서는 경선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 좋다. 근데 이 박윤국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나왔던 분이세요. 당협위원장이세요 지금. 근데 국회의원을 하셔야 되는데 왜 다시 시장으로 오시냐. 또 이분이 과거에 한나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시장을 했었고 이후에 당을 옮겨서 민주당에서도 시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좀 이게 불거지지 않을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기존에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도 좀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이 배경현 포천시장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배경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호르 못장 출신이세요. 이 지역 진짜 밑바닥을 아시는 거죠. 하지만 의외로 소통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신년 할애를 했을 때 아니면 뭐 뭔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실제로 포천시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이 생방송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그 시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통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보이지 않나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 뭐 지역 정가 이야기들 지역의 그런 어떤 세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문 대변인님 한마디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배경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뭐 수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아니 뭐 너무 자세하게 다들 말씀을 해주셔갖고 근데 뭐 제가 뭐 파악한 것은 어쨌든 안정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 소통이 조금 뭐 폐쇄적이다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공무원 생활하게 되면 다 리스크 해지를 하려 하거든요. 정치인들이랑 달라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연천이나 동천이나 조금 결이 다른 것은 포천은 그래도 제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이 꽤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기본적인 산업단지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이제 군사 부지를 뭐 국방센터로 새로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행정 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정감은 저는 있다 이렇게 좀 익히 들었기 때문에 너무 그 소통 문제가 이렇게 이분의 어떤 그런 이분을 대표하는 그런 이슈는 아니고
안정감 있는 시정으로 충분히 재선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결국 보니까 지금 경기 남부와의 격차 해소 또는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번 지방선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분도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후보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또는 경기도의 남과 북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마디씩 해주시죠. 양쪽에서. 제가 짧게만 그냥 말씀드리면 예.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경기 북부 쪽에 어떤 민간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동두천, 연천 이런 쪽은 어떤 충격적인 데이터를 봤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외부 방문이 많은 지역, 뭐 탑5, 탑10 이렇게 추리면 탑5에 골프장이 2개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골프장도 몇 개 없는데 골프 치러는 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동두천 도심에서 서울 강남까지 차 탔을 때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안 막히면. 안 막히면 예, 그렇죠. 예. 예, 일반 평시에. 예. 근데 이런 지역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골프장 도시로 전락해버린 수준은 그 배드타운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분도는 저는 꼭 뭐 분도의 목적을 떠나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이게 엇갈린 행보 속에서 흐지부지 됐잖아요.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어요. 사실 엇박자가 나다가 이제는 네. 대놓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제가 의정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뭐 신년 인사인가 하다가 분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지상조다 뭐 이런 그렇죠. 뉘앙스. 그렇죠. 딱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뭐 제가 분도에 대해서 유의미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어떤 해프닝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북부에 대해서 보상안을 얘기한 다음에 또 연말이었나요? 그 이 경기 북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또 축소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엇박자 나는 행정이 사실 분도라는 이건 사실 대한민국 차원에서 다뤄야 될 큰 어젠다인데 약간 정치적으로 소모되면서 흐지부지 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죠. 특히 북부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 분도를 하는 것은 조금 더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저는 약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바도 없잖아 있어요. 경기 분도 문제. 예, 네,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좀 줄까요? 네, 분도와 관련해서는 그 아마 대변인이 보신 영상이나 제가 본 영상이나 똑같을 거예요. 같은 영상을 보고 지금 코멘트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으로 뭐 분도 찬성한다 이게 아니라 분도 반대한다 얘기했어요. 명확하게. 그 이유는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세제 지원하거나 규제를 철폐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자립할 수 있고 이게 뭐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현 그래서 상황은 예,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팩트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그때 당시에 후보가 명확하게 얘기했던 워딩은 선 안정, 후 지원. 이래서 그래서 당신이 이제 도지사 할 때 북부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줬는지 그 사례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 두 얼굴을 할 사람도 아니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여기 의정부라든가 이 북부 지역에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현실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신에 후보 시절에 경기 북부에 대한 모든 공약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실제 그런 공약을 아마 파격적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민심은 결과로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분도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네, 뭔가 이재명 지원 정책들. 예. 김동연 도지사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달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세계적으로 메가시티 흐름이잖아요. 통합하고. 네, 통합하고 예.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부울경이 함께 하려고 하고 광주 전남북하고 대전 충남 예. 충남북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이고 5극 3특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고 그렇게 하면서 통합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분도가 지금 흐름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그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선 안정을 시킨 다음에 행정적인 불편감은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가 또 팩트는 팩트니까 사실상 뭐 수원까지 온다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북부청을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실제 병원이라든가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기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이번 지방선거는 대세라기보다 디테일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 지역에 뭐 그야말로 인구 절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역 경제가 다 미군 기지 떠났는데 지역 사람들도 다 없어진다거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가 고통만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저는 찍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대 담론보다는 그렇죠. 실생활과 밀접한. 네. 예. 저기 차기 뭐 동두천 시장에 나오실 수도 있는 손수저 대변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또는 네. 경기 분도 네.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상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이미 좀 요연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문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정치 수사로 소비가 돼버렸어요. 경기 북부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인기를 얻으려면 제가 팁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규제 철폐를 해야 됩니다. 핵심은 규제 철폐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 경기 북부 전체가 이름만 수도권이라 가지고 뭐 수도권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뭐 상하수도 규제, 군사 규제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 풀어주기, 과감하게 풀어주기. 그럼 경기 북부 분들 많이 좋아하실 거고요. 두 번째 동두천 특별법 있죠. 그러니까 아까 평택이 그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8조가 거기 풀렸습니다. 근데 동두천은 영원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면 인기가 올라갈 겁니다. 동두천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이제 경기 북부 전체의 GTX죠. 신호선. 이 GTX 신호선에 대해서 이제 동두천까지 이제 연장하고 연천은 또 이제 1호선이 있으니까 지하철이 개통이 됐으니까 이 GTX-C에 대해서 연장을 하자고 어느 정도 얘기는 공감은 됐는데 지금 돈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 GTX-C 연장에 대한 지원 해주는 거. 이 세 가지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해주시면 경기 북부에서 굉장히 연천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방선거 때 포천시장, 연천시장, 동두천시장을 다 민주당 후보로 뽑아주셔야 네, 돼요. 맞아요. 연천 군수. 이게 지방선거가 연천 군수. 너무 중요한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각 지자체장들이 정책적인 것보다는 어떤 당이 달라지면요. 반대 아닌 반대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기도 단체장의 선거 민주당 후보님들이 다 당선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 저는 발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는 커다란 그림 안에서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기에는 네. 고향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다 계신데도 지금 못하시잖아요. 일단 해주시고 봅시다. 그러니까 경기가 지방 정부잖아요. 하나의 우리나라 최대 광역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또 민선 국위 행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다음 질문으로. 그럼 이제 또 포천에 또 판세를 한번 또 궁금한데 뭐 그냥 한 번씩 다 얘기해 주시죠. 포천 판세. 네, 손수조 대변인. 아, 포천은 굉장히 이제 조금 막 안개 속인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 후보군들이라는 게 두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으로서는 5대5 보겠습니다. 5대5 박빙이다. 네. 예. 문 대변인. 저도 오늘 되게 특이하게 손 대변인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저도 딱 포천은 예. 5대5 중립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동두천이나 연천보다는 네. 뭐 선거 데이터나 최근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녹록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진 않다. 예. 네. 임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포천 시장. 저는 자신 있게 포천은 6대4로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네. 살아날 수 있다. 예. 네네. 왜냐하면 연천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이제 저의 기대를 실어서
박빙 우세가 기대치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쪽에서 이길 수 있는 데는 포천은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많이 이길 수 있느냐는 거는 좀 교만할 수 있으니까 6대 4로 자신 있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3,000표 얘기하시는 3,000표 가져올 수 있다. 네, 서 네. 대변님 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6대 4로 자신 있게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나와도 6대 4다.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포천시도 뭐 하여튼 두 진영에서 모두 박빙 지역으로 저기 꼽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을 저희가 지금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근데 경기 북부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큰 지역, 뭐 이렇게 지금 다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 들어보니까 변화의 바람들이 조금씩은 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뭐 보수 텃밭이다라는 말이 조금은 좀 무색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경기 북부 어떤 바람이 좀 불기를 원하시는지. 예. 그 경기 북부를 보수의 철옹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철이 좀 녹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때 당시에는 기대감 때문에 뽑아줬는데 실제 그 기대치에 맞게끔 지역이 변화 발전하지는 않았잖아요. 여전히 정체되고. 예, 여전히 정체돼 있고 그야말로 내 지역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특히나 이제 포천 같은 경우도 양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 녹이 슬러 가고 있는 거기를 공략을 하는데 그야말로 지역 공약을 섹시하게 하면은 얼마든지 네. 이 보수의 심장 속으로 보수의 직진할 수 있다. 직진할 수 있다. 네, 예상이. 네. 예. 서 대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예. 제가 이제 판세. 예. 저는 이제 경기 남부에 주로 활동을 하다 예. 보니까 경기 북부를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는 기회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뭐 수려한 자연도 있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 북부의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곳을 사랑하고 아끼는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후보님들을 뽑아주실 거다.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경기 북부에 대한 애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뜻을 하는 분을 뽑아주실 거다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손 대변인. 네, 지금 경기 북부는 국민의힘의 젊은 엔진인 김성원, 김용태 두 국회의원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지역 녹슬진 않은 거예요? 한참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윤활유 팍팍 뿌려가며 지금 열심히 좀 돌아가고 있고요. 제 눈에만 녹이 보이나 봐요. 그럼 제가 좀 더 가서 힘을 보태는 쪽으로 할지언정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두 젊은 국회의원을 믿어주시고 그 두 국회의원과 함께 일할 또 시장을 또 여러분께서 뽑아주시면 그 동력으로 더 큰 이제 발전으로 이제 보답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 대변인. 네, 저도 경기 북부에는 정말 정치적으로 큰 기회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뭐 국가 행정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민관 합동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네. 하는데 정말로 민간 합동이 필요한 데가 이 경기 북부입니다. 그 수많은 예전 그 미군 훈련장, 미군 부대 땅을 드러내고 새로운 뭐 리조트라든지 뭐 아니면 이 노인분들 이렇게 요양할 수 있는 어떤 그 실버 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바탕으로 화성에는 지금 그 파라마운트 파크가 들어오잖아요. 정용진 그렇죠. 회장이 예. 지금 진두지휘해서 그런 것처럼 경기 북부도 그런 식으로 재탄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큰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큰 정치인이라는 뜻이 무슨 뭐 국회의원을 많이 한 정치인이 아니라 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자세를 가진 이런 정치 신인들이 약간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하면서 그 중앙정부와 교류해서 그렇게 이제 경기 북부가 시간을 두고 바뀌는 것이지 뭐 경기 분도를 정치적으로 외친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저는 손수조 대변인 같은 분이 동두천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와야지 양당할 거 없이 경기 북부가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 북부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OBS에서 네. 우리 손수조 대변인님 공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원 의원님께서 이 방송을 싫어하십니다. 아 진짜요? 아니 이렇게 되면 싫어하실 거라고요. 최근에 김동연 도지사가 좀 본인의 반성의 시간 같은 거를 좀 갖는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뭐 좀 민주당 그 도지사로서 당선이 됐지만 좀 오만했다. 당원 민주당과 일체감이 부족했다. 이런 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들을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저도 다 봤어요. 방송을 봤는데 굉장히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 치르기 전에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네, 왜냐하면은 실제 그런 서운함과 어떤 소통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꼈거든요. 당 내에서는 당 내에서.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협치의 대상이 결국은 의회잖아요. 의회와 당원이란 말이에요. 큰 틀에서. 근데 경기도 의회하고 소통이 굉장히 도의원들은 소원했죠. 예, 도의원들의 갈증을 느끼더라고요. 예. 제가 표현을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드러났죠. 네네 갈증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분노로도 표출이 되고 실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영인 경제부지사님을 임명을 하신 다음부터 고영인 경제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원을 하셨고 경기도 원내대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셨고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소통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도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도의회와 의원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그 갈증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도지사님이 소통하는 것보다야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 이제 다른 형태로 또 소통을 하고 있고 당 정체성 아이덴티 문제를 항상 김동연 지사님한테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랬다라고 이제 어떤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매체 특성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고 권리 당원들이 많고 당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당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소통을 좀 잘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회개의 시간을 가졌는데 성사 본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지방선거인데 내일 모레 경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시지탄이다. 만시지탄이다. 네. 또 한편으로는 애정을 갖고 보자면은 다시 보자. 네. 알겠습니다. 만시지탄인데 다시 보자라는 프레임인데 어떤 게 더 힘을 위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네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김동연 지사가 예전에 이제 지사 취임하기 전에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 이제 법카 사적 유용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수박으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비난을 샀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회개, 그거에 대한 반성의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역을 분석을 하면서 중앙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앙의 흐름이나 바람을 보면서 이제 지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 중앙의 현상을 보면 최고위원회 재보궐하고 그다음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나가고 이러한 중앙의 상황을 봤을 때 정청래 체제가 지금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건단 말이에요. 1인 1표제 그게 이제 예전에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좌초되고 지금 다시 1인 1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친정청래 체제를 다시 공고하게 하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당 내의 표심을 얻으려면 이제 김동연 지사가 결국은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당 내 표심을 받아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현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발언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딱 김동연 지사 예.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는 김동연 지사 이 사과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본인이 감당 못할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이게 저는 딱 이 발언 듣자마자 정말로 이제 이 김 지사한테는 낙선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라고 느낀 것이 예. 이게 3단계 변화 단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김동연 지사가 처음 이 정치권 왔을 때부터 뭐 수박이다 이런 얘기가 원래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은망덕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김동연 끝났다, 우리 집 사람 아니다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동연 지사가 이제 처음에 당선될 때 그 도움받았던 선거 조직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 조직을 굉장히 이제 당선된 이후에 너무 못 챙겼다. 이런 그 내부 반발이 너무 강하고 이런 일화나 이런 약간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진보 진영의 유튜브라든지 뉴미디어 쪽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게 그냥 배은망덕한 사람 이게 아니라 예. 이유랑 왜 배은망덕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의 뒤통수를 김동연 지사가 쳤다 이런 어떤 스토리 빌드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진보층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김동연 지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정치 초짜였다? 미흡했다? 이건 오히려 더 본인의 무능력함을 저는 부각시키는 발언이었다. 이럴 때는 더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네. 아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오해다.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 진보지층 내 반발이 세다 보니까 초짜라든지 미흡했다 이런 키워드를 간 것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면 정치 초짜가 하면 안 되죠. 정무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고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 미흡하다. 이게 경기도지사 어떻게 보면 대권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자리인데 그 경기도지사 현직 도지사가 할 얘기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래서 감당 못할 발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